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하멜이 한양에서 유배돼서 강진으로 가게 됐는데요. 강진에서 하멜 일행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하멜 일행들은 1656년 3월에 한양에서 출발하는데요. 원래 제주도에 표류했을 때 36명인데 그 중에서 제주에서 서울 올라갈 때 한 명이 병사했고요. 또 두 명은 어떻게 됐죠? 청나라 사신 사건 때문에 사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은 33명인데요. 이 33명이 전라도 병영으로 갑니다. 강진의 병영은요, 군대가 집단적으로 거처하는 집입니다. 이 옛날 지도를 보면 성 안에 집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요. 성벽 둘레가 1020m고 높이가 3.5m라고 합니다. 꽤 넓은 곳인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진에서는 병영 복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정말 너무나 쓸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풀만 있고 성벽만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큰 나무 한 그루만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병영은 각도의 군사 요충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병사가 군무를 맡아보던 관청입니다. 이 강진의 병영은 조선 태종 때부터 원래 광주에 있던 것을 강진으로 옮겨왔고요. 이곳은 당시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람들이 꽤 많이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건을 거래하는 상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꽤 큰 지역이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 아니 이게 마을이 왜 이렇게 작지?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사람들은 적고 작은 마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병영에 가셔서 이 성벽에 올라가시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성벽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놨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연 상태로의 그대로의 이 병영의 모습이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 타지에 와서 이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 하멜을 생각한다면 그런 분위기에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이곳 병영에서 하멜 일행들은 모두 한 곳에서 수용되었어요. 33명이 한 군데에서 살았는데요. 나중에는 자기 집을 다 장만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그들에게 이 시킨 것은 한 달에 2번 관청 앞에 있는 이 광장의 풀을 깨끗이 뽑으라 라는 지시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자유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병사가 내려올 때마다 이 병사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다음에 내려온 병사는 국왕으로부터 쌀을 지급해 주라는 명령밖에 받지 못했으니까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구해야 한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죠. 지금 국가를 위해 군사로서 일을 하는데 아니 밥을 안 줍니까? 네, 밥은 줬는데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니 반찬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리고 아까 이 병영에 잡초를 뽑으라고 했는데 아까 사진 보셨죠? 그 넓은 들판 같은 곳에 잡초가 얼마나 많았을지 요거 좀 되게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유배온 처지니까 밥이라도 주는 게 어딘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멜 일행들은 어떻게 반찬을 구하고 집까지 어떻게 샀을까요? 네, 방법은 구걸이었습니다. 하멜 일행들은요, 구걸을 통해서 음식이나 옷가지 등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하멜에 의하면요, 조선은 호기심이 많고 남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걸 좋아했고요. 구걸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구걸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뇨. 그런데 하멜이 누구랑 친하게 지냈냐면 승려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요. 이 승려들은 시주를 이렇게 받으러 구걸하러 다니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여겨져서 아마 그래서 하멜이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멜은 스님들과 아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풍습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해서 하멜이 늦게까지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전라 병영성 하멜 기념관은요, 제가 갔을 때는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이거 정말 누가 올까봐 좀 창피하더라고요. 실제로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유명한 축구 감독 있죠. 히딩크도 여기에 여러 번 왔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관리가 꽤 잘 되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훼손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하멜 일행들이 쌓았다는 담장이에요. 우리나라 담장 쌓는 거와는 좀 다른 기법으로 쌓아서 빗살 무늬가 비스듬히 있는 그런 형태의 모양의 담장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하멜이 쌓은 돌도 있겠죠. 하멜 일행 중에 한 명인 에보켄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글에는 조선인은 가난하게 살지만 사람들이 온순하고 너그러운 데다 인정이 있으며 법을 잘 지킨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구걸은 인정으로 먹고 사는 법이니까 이들이 구걸에 전념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하멜의 병영 생활 어땠을까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기도 하고 부수입을 좀 벌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구걸 행각이었고 외출을 허용하지 않은 병사가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차라리 급식을 받지 않을 테니 외출을 허가해 달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멜 일행들에게 굉장히 잘해준 병사도 있었는데요. 5번째 전라 병사였던 구문치였어요. 근데 그 해부터 이제 가뭄이 들고 흉년도 5년 동안이나 계속돼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길에는 강도들도 들끓고 전염병까지 창궐했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하멜 일행들도 무사할 수가 없었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병영에서는요, 줄 쌀도 없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이제 하멜 일행들을 뿔뿔이 다른 곳으로 배치합니다. 근데 떠날 때 네덜란드 이 하멜 일행들은요, 22명밖에 안 됐습니다. 7년 동안 11명이나 사망한 거죠. 근데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의 기록은 없지만 굶어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멜 일행들은 그런데 병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7년 동안 하멜 일행들 중에는 집도 마련하고 조선인 아내를 맞아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사람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병영을 떠날 때 결혼한 네덜란드인들이 이 처자식을 데리고 갔는지 어쨌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22명의 생존자는 전라 자수영의 12명, 순천의 5명, 남원의 5명 이렇게 각각 흩어지게 됩니다. 하멜은 전라 자수영에 배치됩니다. 하멜 일행은 이렇게 떠나서 3년 뒤에 일본 나가사키로 탈출합니다. 조선 제주도의 표류에서 13년 만에 조선을 떠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로 하멜의 동상인데요. 하멜의 고향인 네덜란드에 세워진 동상과 똑같은 동상의 모습을 여기 강진에 그리고 여수에도 이 동상을 전시하였습니다. 강진 병영에는 정말 맛집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은 설성식당입니다. 지금 반찬을 보시면요.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2인분이고요. 2인분 가격이 2만 원입니다. 정말 싼 가격에 맛있는 반찬들이 정말 많으니까 혹시 병영을 가시면 설성식당을 꼭 들려주세요. 연탄 돼지고기 불고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네, 이제 먹었으니까 강진의 유명한 인물 바로 정약용 알아볼게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3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장자크 루소, 헤르만 헤세와 함께 정약용이 나왔는데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인물로 선정된 인물들입니다. 정약용은 조선시대 르네상스를 일으킨 인물인데요. 또 실학자이기도 하죠. 실용적인 학문을 완성한 공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수원, 화성 여기 할 때 이걸 축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죠. 우리나라의 괴테 같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말 다방면의 천재였는데요. 그가 지은 책이 508권이나 됩니다.
근데 이 508권이 정말 골고루 여러 가지 책이에요. 시도 썼지만 건축도 했고 법의학도 했고요. 또 의학, 교육학, 언어학, 지리학 이런 모든 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책을 쓴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 정약용이 쓴 책 중에서 마가회통이란 책은 의학서인데요. 홍역 연구를 다룬 의학서입니다. 이 부록으로 박제가와 같이 연구했던 이 종두법, 이걸 수록하기도 했고요. 본인이 천연두를 알았고 또 자식이 9명 있었는데 6명이 다 천연두로 목숨을 잃어서 의학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됐습니다. 정약용의 오른쪽 눈썹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마마 자국이 남아서 눈썹이 3개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을 산미라고도 불렀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흠음신설을 썼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나라 CSI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어떻게 누가 어떻게 죽고 죽었을 때 사인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라 라는 책인 흠음신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조와 함께 이 조선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인물이 어떻게 강진으로 왔는지 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은 원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태어났는데요. 생가가 잘 보존돼 있으니까 여기도 언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살 때부터 천자문을 달달달 외우고 11살 때는 이 책을 나르는 소년으로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지게로 책을 날라다 읽었는데 그래서 심부름꾼으로 오해하기도 했다고 할 정도로 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정약용이 이 진식과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들어간 나이는 22살입니다. 여기서 이 성균관에 들어갔다가 이 정조대왕을 처음 만나고 이 정조대왕의 눈에 쏙 들게 되죠. 그리고 28살에 대과에 합격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할 때 정조대왕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이 만능맨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정조의 눈에는 이 정약용이 정말 마음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규장각 초계 문신으로 발탁합니다. 원래 이 규장각을 만든 것도 바로 정조인데요. 규장각은 지금으로 치면 국립도서관 같은 건데요. 이 역대 왕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던 곳인데 이 규장각에서 정조는 이 학식이 뛰어난 이런 신료들을 발탁해서 여기서 공부시키고 학문을 심화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초계 문신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바로 초계 문신으로 발탁돼서 정조와 함께 가까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둘이 함께 바로 화성 신도시 프로젝트 이거 하죠. 그래서 화성을 축성합니다. 사실 화성 이 신도시 프로젝트는요. 원래 10년을 계획했었잖아요. 그래 2년 반 만에 공사가 완성되는데요. 정약용 혼자 한 게 아니라 최재공과 같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정약용이 한 것이 바로 배다리와 거중기 만들기였습니다. 이 배다리는 화성으로 갈 때 이 왕이 가마에서 내리지 않고 건너갈 수 있게 이 다리를 만든 건데요. 현대의 공법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배에 그냥 80초 붙여가지고 다리 만드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같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게중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가운데에 부력이 큰 배를 놓고 나머지 이제 작은 배들로 연결을 했는데요. 이 물결도 막 왔다 갔다 하죠. 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제자리에 있습니까? 배가 막 떠내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한강이 정말 큽니다. 저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 많이 가보는데요. 이 파리의 세느강, 그리고 영국의 템스강. 아니, 이 한강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넓은 한강에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정약용이 이 설계도에 이 배와 배 사이의 간격과 이 판자 너비, 두께,
그리고 물결에 이렇게 쓸려가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거중기죠. 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무거운 돌을 쌓아 올릴 때 썼는데요. 사실 화성 성형 의궤에 의하면 한 대만 사용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들여온 책을 참조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정약용이 이 거중기를 만듦으로써 이 정조가 뭐라고 했냐면 돈 4만 냥을 절약했구나 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 정약용은 이 돌의 등급도 매기고 이 깎고 자를 때 미리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성각을 쌓았는데요. 사용된 돌만 18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조의 뜻에 따라서 이 장인들의 이름도 새겨졌고요. 또 사실 거중기보다 더 많이 쓰인 것은 유형거인데요. 이 화성 축조할 때 이 돌을 운반하는 기구가 바로 유형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게차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정약용은 이 화성 성형 의궤를 통해서 화성을 축조할 때 쓰인 모든 건축과 방법, 이런 기술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일을 잘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이 정약용이 어떻게 해서 이 강진으로 유배를 간 겁니까? 아니, 정조가 그렇게 예뻐했던 이 정약용 어떻게 강진으로 유배를 갈 수 있습니까? 정약용의 가장 큰 후견인 정조가 갑자기 1800년에 세상을 뜹니다. 이 정약용은 일찍부터 이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우리나라 조선 최초 천주교 영세를 받은 사람이 이승훈이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누이의 남편이었죠. 그리고 지난번 전주할 때 이 신의 사옥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때 처형된 이 윤지충이 바로 정약용의 외사촌이었습니다. 이 정약용은 이 신의 사옥을 계기로 해서 천주교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실제로 천주교를 믿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이때 천주교와 관계를 많이 끊었는데요. 정약용도 그래서 자신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천주교에 빠졌지만 이후로는 천주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고 뉘우치고 있다라고 해서 잘 무사히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정조가 죽고 이 순조가 즉위하면서 정순왕후가 대리청정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천주교를 엄하게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이 셋째 형, 정약용의 셋째 형인 정약종이 참수를 당하고요. 이 정약용과 둘째 형 정약전이 잡혀갑니다. 다행히 사형은 면하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그리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죠. 이 흑산도로 유배 간 정약전이 쓴 책이 있죠. 자산어보인데요. 자산어보가 영화로도 나와서 여러분 많이 보셨죠? 바로 정약용의 둘째 형입니다. 이 형제는 이 한양에서 출발해서 이 강진까지 내려가는데요. 이 전라도 나주까지 함께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나주에서 새벽에 형제가 이별했는데 이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자산어부의 영화 예고편 잠시 보고 갈게요. 내 너희 형제들을 긴히 쓸 날이 있을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 명문 사대부께서 이 천하고 비린내난 것을 뭐든 다 만지고 계십니까요?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 물고기에 매우 해박한 젊은이를 만났네. 자명하고 명심한 사물 공부에 눈을 돌리기로 했네. 지는 자살홍보보다 목민심서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벼슬 높은 사람은 어리석기만 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네. 이 나라의 주인이 성리학이냐 백성이냐. 이 자산어보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어류 생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산어보의 자산은 흑산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흑산도 주변에 이 바다 생물을 조사하고 거기 나온 물고기 종류가 227종이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 이름과 생김새, 그리고 이 물고기가 하는 습성,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놀랍게도 상어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8종류나 나누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산어보는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상어의 몸속의 구조,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그림이 없어요. 원래 정약전은 그림까지 같이 그려놓으려고 했는데요. 이 정약용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런 책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약용이 네, 그림은 넣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림을 안 넣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대단한 책을 쓴 정약전은 유배 생활 15년 만에 그곳에서 돌아가십니다. 이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좌의정 서용보라는 사람인데요. 이 정약용보다는 5살 위인데요. 마치 이순신에게 원균처럼 왼수 관계가 됩니다. 이 서용보라는 사람도 굉장히 똑똑해서 18살에 대과에 급제해서 관찰사로 지내는데, 그런데 하필 정약용이 이 정조의 명을 받아서 암행학사로 이 경기도 일원을 둘러봤는데, 그때 이 서용보가 곡식을 빼돌리고 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이거를 보고하죠. 그래서 서용보가 파직됩니다. 정조는 서용보도 매우 신임하여서 권을 시키는데요. 서용보가 정승이 되고 이 순조 때는 이 삼정승을 두루 역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산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 좌의정 서용보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유배를 보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하면 이 정약용이 강진에 가지 않았다면 그 많은 책들을 쓰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산 정약용은 기억하지만 이 서용보는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책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곳은 사이제입니다. 강진 시내에 있고요. 처음 이곳으로 왔다가 이 다산초당으로 가게 되는데요. 유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정약용의 유배는 그래도 좀 편안한 유배 생활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이 탱자나무 가시가 담으로 둘러쳐서 꼼짝 못하는 위리안치라는 그런 유배도 있는데, 그래도 정약용의 유배는 네,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유배지였다고 합니다. 이 한양에서 유배를 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꺼려하고, 거기다가 이 천주교 때문에 유배를 왔기 때문에 중범죄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집을 내주지 않는데 이 거처를 내준 사람이 바로 이 술과 밥을 팔던 이 주막이었습니다. 다산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는 나를 역병에 걸린 환자를 보듯 피한다 라고 썼습니다. 이 다산은 이 유배 생활 초기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 3달 동안이나 이 두문불출하고 이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총명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이 정약용이 이 날마다 우두커니 앉아있자 이 주모가 아이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쳐보라 이렇게 권하여서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강진 생활에 이제 적응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가 이 세도 정치가 시작하던 때였죠. 그래서 자산어보에도 나오지만 이 수령들이 막 이제 군포를 매기고 막 돈을 뜯어가고 막 백성들의 삶은 정말 형편없게 되죠. 그리고 이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정약용은 4년 동안 주막에서 지내고 이제 다산초당으로 집을 옮기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곳이 바로 다산초당입니다. 이 다산초당의 오른쪽 길로 가면 백년사로 가는 길이고요. 이 백년사 스님하고도 잘 지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이곳 다산초당에서 이 목민심서라는 책을 씁니다. 이 48권으로 돼 있는데 이 부임에서 나가는 이 지방관이 부임에서부터 나중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관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목민심서는 관리들의 이 행동 지침서 같은 책인데요. 이 유배가 풀리는 1818년에 완성했습니다.
정약용은 이곳에서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아니, 저도 책을 써봐서 아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한 권 쓰는데도 정말 피가 마르는데 이 많은 책들을 어떻게 저술하셨는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산이 유배에서 풀려 집으로 돌아왔죠. 거의 20년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형 정약존도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그렇게 썼던 책 원고지 가지고 왔지만 누구 하나 읽으려는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했고, 본인이 죽으면 이 원고를 불에 태워버려도 좋다, 이렇게 유언을 쓰기도 했습니다. 조정에서 다산을 다시 등용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영의정 서용무가 또다시 결사반대해서 다산은 이렇게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